예, 계속하겠습니다. 92페이지 바로 뒤에 문제, 30번 문제를 좀 보시면. 30번. 임금계약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이게 명목임금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조항을 갖고 있다. 몇 줄? 물가연동조항. 물가연동조항은 어떤 조항이냐면, 계약기간에 물론 이제 명목임금을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명목임금을 상승시키고,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임금이 떨어지는 물가에 연동해서 명목임금을 조정하도록 만들어줘서 실질임금이 계약기간 동안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그런 계약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상적인 임금계약 밑줄. 아까 뭐라 했어요? 통상적인 임금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명목임금이 안 변해 고정돼 있어. 그랬을 때 그 예상치 않은 통화량 증가,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먼저 통상적인 임금계약은 어떤 상태냐면, 자 보세요. 기대 물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해. 얘들이 먼저 노동자와 사용자가 명목임금을 정할 텐데, 명목임금을 어떻게 정하냐면 계약임금을 목표로 하는, 계약기간 동안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을 먼저 정하고요. 뭘 기초해서?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서 WC, 요 컨트랙트 계약임금을 기초로요, 요거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을 정해. 뭐라고? 목표 실질임금을. 그런데 실제 실질임금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실제 물가에서 결정됩니다. WC는 컨트랙트 계약임금이라 했어요. 요게 처음에 이제 같은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물가 상승에 충격이 오게 되면요. 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에 얘는 고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실제의 실질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실제 실질임금이 떨어져. 그 말은 이렇게 되죠. 부등호 방향이. 그러면 실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더 낮은 임금 줘도 되니까 고용을 늘리고요. 고용을 늘리고 산출량이 늘어서, 처음에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산출량이 는다는 것은 요게 잠재 산출량을 넘어서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더 낮아졌어. 그러면 얘가 낮아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 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보다 요 실제 실질임금이 비싸니까요. 더 높아지니까 기업이 고용 규모를 줄이겠죠. 산출량도 잠재 산출량에 못 미치겠죠. 요렇게 통상적인 임금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의 물가 변화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물가 변화가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요. 요 산출량에도 영향을 주는 형태가 통상적인 임금 계약이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 산출량 늘고, 물가가 하락하면 산출량이 줄고, 그러니까 AS가 어떻게 생성됐다? 우상향하는. 그래서 통상적인 임금 계약 모형에서는 AS가 우상향하고, 그게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쇼틀런, 단기 AS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쇼틀런 AS다. 두 번째 연동임금계약 모형은요. 물가 연동임금계약 모형이에요. 얘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어떻게 됐냐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이 있고요. 어떻게 결정된다고? 명목임금을 정할 때 이 기대 물가에 따라서 정한다고요. 기대 물가에 따라서 정해.
근데 중요한 것은 요 C가 나중에 변합니다. 변해. 이걸 인덱세이션 조항 이렇게 인덱세이션 조항 이렇게 해서 요게 실제 실질임금과 어떤 관계에 있냐? 요 P 실제 물가 그리고 여기에 명목임금이 요 인덱스 조항을 갖고 있는 요 인덱세이션 조항을 갖고 있는 명목임금이다. 그게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에서 어떻다면 같다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 같다면 얘하고 얘가 같을 거니까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과 요 실제 실질임금이 어떻게 되면서 같게 되면서 산출량의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에 계약 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즉시 연동조항에 따라서 요 명목임금도 상승하니까요. 실제 실질임금이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변화시킨다 안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산출량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요 안 변해. 어떤 상황에서 산출량이 안 변한다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산출량이 변하지 않는다. 자,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봅시다. 기대 물가는 잡혀있는데 물가가 하락해.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물가 떨어지니까 즉시 명목임금도 이렇게 떨어지도록 계약을 그렇게 해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변화 없고 산출량도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산출량 변화가 전혀 없어. 그래서 요 PY 평면에 처음에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Y스타 물가가 상승하든 물가가 하락하든 처음에 P0의 물가가 P1으로 상승하든 P2로 떨어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AS가 이런 형태로 생긴 게 AS 뭐 어떤 조항? 요 물가 연동 조항을 갖고 있는 AS고 그리고 이런 우상향하는 AS가 SAS, 요 AS 통상적인 임금 계약 모형이고 얘가 연동 임금 계약 모형이다. 이렇게 AS 형태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따라오시는 거예요? 시험 보고는 피곤해요? 아, 눈이 좀 아파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통화량이 증가하는데요. 통화량이 증가해. 그런데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예상한 것은 뭐 당연히 정책 효과가 없으니까 예상치 못한 경우를 봐야 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경우 일단 요 PY 평면에 잠재 산출량 수준 항상 Y스타 부분을 먼저 표시하세요. Y스타 수준.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AD가. 공급 곡선은 연동 조항을 가졌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연동 조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SAS 요 AS 연동 조항을 갖고 있는 거 통상적인 임금 계약과 연동 조항을 가진 경우 최초 이 상태예요. 예상치 못한 정책이니까 이렇게 AD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AD0, AD1 통상적인 경우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 산출량도 늘고 물가도 상승하는 다시 말하면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고용 규모가 늘고 산출량이 느는
이런 상태로 간 거고 B점으로. 통상적인 임금 계약에서는. 연동조항의 경우는요. 물가가 상승했다. 요 위쪽이죠. 요 노란색.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상승하고 실질 임금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용불변 산출량이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런 점으로 간다. 자, 요 조정 경로가 뭐고요? 연동 조항이고. 요 조정 경로는 뭐고요? 통상적인 임금 계약이다. 그 옆에 노동시장 평면을 하나 똑같이 해보시면 뭐 우리가 계약 임금 모형이니까 앞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이미 우리가 봐버렸어. W 명목임금 평면에 표시를 해줘야 명목임금이 조정되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명목임금 고용량 평면에 처음에 명목임금을 W0다. 네이버 서플라이는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일 것이고 수요곡선 이렇게 생겼다. P 곱하기 MPL. 물가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연동조항에서는 통상적인 경우는 물가가 P1으로 갔어. 그래서 이렇게 P1으로 P0에서 P1 MPL로 가면서 고용규모가 여기서 여기로 늘었다 이거지. 통상적인 경우는 L0에서 L1으로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고용규모가 늘어서 산출량이 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연동 경우는 물가가 어디로 갔어요? P2로 갔네. P2로. 그러니까 물가 연동 모형에서는 요게 한 번 더 요렇게 P2MPL로 이렇게 가면서요. 요 전체가 뭐니까 물가 상승 폭이니까 이거와 명목임금 상승 폭이 똑같아야겠지. 이렇게 요 레이버 서플라이 제로에서 원 서플라이 이렇게 W2로 되겠고 여기가 C점, B점, B'점이래요. B'점 이렇게. 따라서 요거 이렇게 써놔야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폭과 명목임금 상승폭이 똑같은 거죠. P분의 P 델타 P 물가 상승폭과 명목임금 상승폭이 똑같지. 예상치 않은 생산성 증가 똑같은 형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95페이지 31번 문제를 보시면 루카스 공급곡선인데요. 세고전학파의 이론을 이용해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밑줄. 그 다음에 통화정책 효과. 그 통화정책에다 몇 줄 긋고요. 루카스는 함적기대를 기본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함적기대는 단기, 장기로 나누지 않습니다. 적응적 기대는 단장기로 나누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서 함적기대는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렇게 해서 예상 여부가 중요하고 그 문제를 좀 보시면 첫 번째는 루카스 공곡선을 도출하라 이랬죠. 그래서 루카스 공급곡선요. 공급곡선. 이 루카스는 세고전학파고 세고전학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가정이 함적기대고요. 함적기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T 플러스 1기의 물가를 어떻게 예측하냐.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expectation, 기대를 하는데 어떤 기대를 해? t 플러스 1기의 물가를 예측해. 언제? 현재 이용 가능한,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활용해서 t 플러스 1기의 물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자, 이 함적 기대는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크게 나누어서 예상된 것은 전부 다 정보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단기에 중요한 것은 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거를 불안전 정보 상황이라 이렇게 말하죠. 단기에 예상치 못한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오차가 생겨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차이가 나는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이게 예측 오류라 그러고 영어로 뭐라 그래요? Price Misperception. Price. 물가는 실제 물가는 변하는데 기대 물가는 변하지 않는 Misperception. 물가 인지의 오류 혹은 물가 오인식 이렇게 이 인지 오류가 단기에 발생할 수 있고 정적 기대와 차이점을 설명해야 됩니다. 예측오차는 한 번만 발생할 수가 있어. 1회만 예측오차, forecast error는 한 번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회 예측오차는 즉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예측오차가 없다.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체계적인 예측오차가 없어. 체계적 예측오차는 영어로 뭐예요? 체계적 예측오차는 systematic forecast error. 이거 없습니다. 적응적 기대는 지속적인 예측오차가 있는데 함적 기대는 체계적 예측오차가 없어. 요 체계적인 예측오차가 없고 따라서 예측오차를 평균값을 구해보면 항상 제로다. 예측오차의 평균은 뭐예요? 항상 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치에다가 예측오차 혹은 오차항 이런 충격 효과에다가 평균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합리적 기대고 단기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이런 합리적 기대의 특성상 장기에는 예측오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아져서 사실상 완전 예견으로 돌아간다. 사실상 완전 예견. 함적 기대와 완전 예견은 다릅니다. 왜? 단기에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 예견, 고전학파의 완전 예견은 항상 물가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고전학파는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에요. 세 번째는 요 물가 신축성이 시장의 불균형을 즉각적으로 청산시킵니다. 즉각적인 시장 청산, 마켓 클리어, 시장 청산.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미시 기초가 있는데요. 세고전학파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건 놔두고 뭘 도출하면 루카스 공곡선을 간단하게 도출하고 뭐 다 해봤을 거니까 뭐 지금 뭐 그걸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요 I번째 대표 기업, 요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 I번째 대표 기업의 산출량은 요 I번째 대표 기업의 잠재 산출량에서 언제 괴리가 나타나냐, 언제 이탈하냐, 그게 뭐 P-P expectation. I번째 대표 기업에 직면하는 시장 가격과 그리고 기대 물가 의 차이. 요 개목값은 어때요? 0보다 큰 값입니다. 0보다 큰 값이야. 시장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 루카스 아일랜드 모델 이 섬 모형에 따르면
시장에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개별 기업에 의해서 관측이 됐다. 이렇게요. 그러면 개별 기업은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개별 기업은 내 제품 가격만 상승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상대 가격 상승이다.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 상승이다. 일단 이렇게 인식한다. 왜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 상승이다라고 인식을 하냐? 시장의 이 물가는 자기 제품의 선호도 증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내 제품 가격의 상승? 이거는 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거를 실물적인 충격이다라고 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이 아니고 만약에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일반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요 일반 물가 상승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화폐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화폐 충격. 그래서 단기에 불안전 정보 상황에 있는 요 기업이 물가가 상승했을 때 요걸 화폐 충격으로 파악하지 않고 실물 충격으로 파악하고요. 일반 물가 상승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 상승으로 파악하고 선호도가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 고용 규모를 늘리겠죠. 기업이. 따라서 산출량이 늘겠죠. 이런 개별 기업들이 다 모이면 시장에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YAS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 하첨자 I번째 대표 기업만 빼버리면 됩니다. 개모 P-P expectation. 개모 값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형태예요. 단기에 어떤 상황이 되면 시장의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불안전 정보 상황에 있는 기업의 착각에 의해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거를 무슨 충격? 실물 충격 파악하고 산출량을 늘리게 되고요. 두 번째, 물가가 시장에서 떨어지면 단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건 내 제품의 선호도가 떨어졌다. 실물 충격 파악해서 산출량을 줄인다 이것입니다. 고용을 줄여서. AS가 물가와 산출량이 정해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변하니까 우상향하는 AS가 도출된다. 단기의 AS가. 이걸 굳이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잠재 산출량 수준 PY 평면에 이 AS가 이렇게 수직이 되고요. 이 AS가 수직의 형태가 어디에서?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일단 요 AS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요걸 AS 이렇게 그냥 써서요. 단기적으로는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것은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수식에서 보면 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으면 당연히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에서 결정된다. 요 실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대 물가는 잡혀 있다면 실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거 내 기대 물가는 안 잡혀 있어. 이거는 내 제품 가격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고용 규모를 늘리고 산출량을 늘린다. 실제 물가는 떨어지는데 기대는 잡혀 있다면 산출량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AS는 함적 기대하의 단기 공급 곡선이다. Short Run AS 단기 공급 곡선.
뭐와 P와 P expectation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의 단기 공급 곡선이다.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뭐가 없어? 장기에는 뭐가 없어? 예측 오차가 다 수정됐어. 예측 오차 다 수정됐어. 그래서 실제 물가 상승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물가 상승하는 것을 내가 착각했구나. 내 제품이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부가 통화량을 변화시켜서 모든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한꺼번에 올라간 거구나. 이게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AS가 수직의 형태로 요게 롱런 AS죠. 장기 AS고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여기서는 같게 되지. 이렇게. 이 인지 오류가 사라진다 이겠지. 인지 오류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도출하라 그러면 요 우상해 하는 거, 수직의 경우 이렇게 두 개 하나 딱 그려놓고 도출했다 이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이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목값에 대한 얘기를 정책 효과를 좀 분석하면서 좀 하면 정책은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예상된 정책은 굳이 여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에 다 봤으니까 똑같아. 할 필요 없어. 예상치 못한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책은 함적 기대를 하더라도 단기에는 예상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적 기대의 단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의 기울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AS가 우상향하는 것은 뭐 볼 필요도 없이 우상향하지 뭐 예상치 못한 정책이니까. 그래서 PY 평면에 수직의 잠재 산출량 수준이 있고 Y 스타 요 수준에 장기의 궤적이 있고요. 단계는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두 개의 AS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S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AS는 AS 프라임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문제에서 이제 AS의 기울기가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ADX 생겼어. 그러면 요 AD가 AS와 맞아떨어지는 점이 최초의 균형 상태라고 하면 물가는 P0가 결정될 것이고 산출량은 잠재 산출량 수준이에요. 자, 일단 개목값이 어때야 AS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봅시다. 요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 플러스 개목 P-P expec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예측오차죠, 요거 예측오차. 이 예측오차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가 생기냐,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요게 예측오차입니다. 예측오차가 실제 산출량을 잠재 산출량으로부터 얼마나 이탈시키냐, 그거는 이 개목값이 결정할 거예요. 개목값이. 충격의 효과를 이게 이제 개별적 충격, 총체적 충격 이렇게 다 분석을 나눠서 할지만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과거 이 나라가 재량 정책을 빈번하게 쓴 나라라면 지금 민간이 딱 생각하기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네. 그러면 정부가 또 재량껏 깜짝 쇼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물가 상승을 실물 충격이 아닌 화폐 충격으로 파악할 것이고 따라서 내 제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의 제품 가격의 동시 상승이니까 내가 고용을 늘릴 이유가 산출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재량껏 정책을 쓴 나라는 똑같은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충격을 가했을 때 이렇게 AD가 제로가 원으로 가는 통화 팽창을 통해서 똑같은 충격을 가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이거 보세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산출량이 어때? 쬐끔밖에 늘지 않아. 쬐끔밖에. 요점이야. 그런데 똑같은 물가 상승 요 델타 P에 대해서 과거에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는 어때요?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보니까 민간이 생각하기에 얘가 일관적으로 K% 준칙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 통화량을 유지해 왔어. 근데 갑자기 물가가 더 상승했네. 그러면 내 제품 가격만 올라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고용 변화, 산출량 변화가 크게 나타날 거고 AS가 완만한 형태 따라서 이게 과거의 재량에 기초한 나라, 준칙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 그래서 준칙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는 AS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거고요. 완만할 거고 그 결과 똑같은 총수요 충격에 대해서 요점이냐 요점이냐 다시 말하면 요 A점에서 B점이냐 B'점이냐 B'점으로 가면서 정책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유효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쓴다라. 만약에 전혀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예상치 못한 정부가 깜짝 쇼를 했어. 그럼 얘와 얘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와 얘는 다를 건데 요게 산출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 계모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가 이렇게 생겼다면 계모가 제로인 것입니다. AS의 기울기에 관한 쟁점 중에 이제 세케인즈 학파의 가격 경직성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격 경직성 모형. 그 가격 경직성 모형에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시장에 두 부류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신축적 조정 기업과 경직적 유지 기업이 있어. 물가가 상승했을 때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많으면 가파를까요? 완만할까요? 경직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많으면 완만할까요? 가파를까요? 완만한데 경직을 유지하는 기업이 많으면 케인즈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요. 케인즈는 가격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상품 가격이 스티키하게 조정되기 때문이고 고전학파는 뭐라고 그래요? 신축적으로 물가가 항상 신축적으로 변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기업만 있다는 거예요? 신축적으로 물건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들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극단적인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겼고 극단적인 케인즈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극단적인 케인즈는 이렇게 생겼고 극단적인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경직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면 얘보다는 얘에 가깝겠죠. 그러면 정부가 확장 통화 정책을 썼을 때, 잘 들으세요? 확장 통화 정책을 썼을 때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케인즈의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당연히 총수요를 조절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케인즈의 주장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 정부의 개입주의로 갈 것이고 여기 AS가 가파르면요. 똑같은 정책을 써봐도 물가로만 가지 거의 산출량으로 가지 않는다. 요 뒤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한번 바로 뒤에 볼 건데요. 이렇게 AS의 기울기에 따라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 무력성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고전학파로 가면 극단적으로 AS가 수직이고 케인즈로 가면 극단적으로 AS가 수평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루카스 공급곡선을 가지고 분석해라 그러면 반드시 결론은 뭘로 나와야 돼? 세케인지 학파의 반론으로, 세케인지 학파의 반론으로 가야 돼서 새 고전 학파의 주장이 이런 기본적인 주장들을 여러분 가정하에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결론은, 시사점은 세케인지 학파의 비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뭘로 가야 돼? 상품 가격 경직성. 두 번째, 임금 경직성. 상품 가격 경직성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메뉴 코스트,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 실질 임금 경직성은 효율 임금 모형, 암묵적 계약 모형, 내부자 외부자 모형,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실질 임금 경직성. 요게 즉각적으로 예상된 정책이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지 못하는 이유, 나중에 이제 필립스 커브에서도 자연 실업률로 즉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상품 가격 경직성, 그리고 임금에서의 신축적 임금 조정이 아니라 경직적인 임금 조정, 이거를 스티키 웨이지 어저스트먼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임금 조정의 층차화 이렇게 말해요. 층차화. 여러분, 동시에 임금 계약을 맺는 기업들과 임금 계약이 엇갈려서, 이게 중첩 임금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중첩 임금 모형. 엇갈려서 계약을 하는 경우 어떤 게 더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당연히 동시 임금 계약에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층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스티키하게 임금이 조정된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 뒤에 그런 새 케인지 학파의 주장이나 새 고전 학파의 주장들을 갖고 다른 학파의 얘기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은 학파 간의 논쟁의 학문이다. 논쟁. 바로 뒤에 좀 보시면, 바로 이제 정책의 효과를, 바로 2012년 행정고시 문제 보면 98페이지 32번.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처방을 논할 때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관한 학파 간의 견해가 다르다 밑줄. 실제로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 기초를 아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풍부하게 답안을 쓸 수 있겠죠. 폐쇄경제하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 밑줄. 이걸 총수요는 별 큰 쟁점이 없다 이것입니다. 총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 루카스는 왜 수직이고 왜 우상향하다고 그래요? 루카스는 단기에 불안전 정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하에서, 수직인 이유는 뭐라고? 장기에 예측 오차가 다 수정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암묵적으로 단기, 장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요게 핵심이 아니고 예상됐냐, 예상치 못했냐, 이렇게 정치 효과를 나눠야 되고, 거의 총공급선의 기울기에 관한 학파 간의 견해의 그 이론적인 배경, 고찰 기간 항상 뭐예요? 케인즈 생각은 단기고, 고전학파의 생각은 장기고, 시장 상황, 요소 시장 상황, 물가에 대한 기대 형성. 이게 기대 형성은 적응적 기대냐, 합리적 기대냐. 뭐 장황하게 떠들 필요 없이 거기 그 예시 답안을 좀 보겠습니다. 고전학파의 총공급선은 어떻게 생겼어? 수직입니다. 수직이야. 그 이유는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동 조정 기능을 신뢰한다. 뭐가 자동 조정을 시켜주나요? 물가가. 물가의 신축성이. 월락스적 청산 항상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외부 충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시장이 신속하게 규정을 회복한다. 장기 분석에 관심이 많고, 장기. 요소 시장의 경우도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거기 완전 경쟁이고, 거기 완전한 가격 신축성, 거기다 별표. 가격의 완전 신축성, 또 완전 예견 가능성. 여기에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가정이겠습니다. 완전 예견 가능성, 이게 뭐예요? P equal P expectation이 항상 그렇다는 거죠. 이들의 사고를 총공급 곡선으로 나타내면 수직 형태가 된다.
뭐 당연한 것이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면 수직에 AS 갖다 놓고 우하향은 AD 갖다 놓고 균형 국민 소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를 아무리 변화시켜봐라 물가만 변하지. 균형 국민 소득을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돼? 공급 곡선을 우측이다. 요 우측으로 보내야 된다. 따라서 공급이 뭘 창출해요? 수요를 창출해. 공급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를 따라주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 자, 케인즈의 생각은 초기 케인즈 학파 머리에서 공곡성이 수평이겠죠. 시장 기능의 명백한 한계, 즉각적인 시장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즉각적인 시장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가장 중요한 가정은 가격 변수의 경직성이다. 그리고 거시경제 단기 분석에 관심이 높고 단기. 케인즈는 요소 시장이 불안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과 노조 간의 쌍방 간에 일정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노조가 명목임금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명목임금 하방 경직성. 미식기초가 있어 없어요? 없어 케인즈는. 없어. 직관에.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임금 경직성을 설명하는 중첩 임금 모형이나 실질 임금 경직성을 설명하는 효율 임금 모형 보면 전부 다 미시적 기초가 있죠. 미시적 기초가 있다. 그 노조의 대응으로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 믿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명목임금과 실질 임금을 구별해 못해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 이게 우상향하는 AS나 수평의 AS로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밑줄. 서플라이가 아니라 디맨드가 create its own supply를. 이게 유효 수요 이론이죠. 다르게 케인즈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유효 수요 이론. 유효 수요 이론은 유효 수요라는 건 뭐예요? 수요 중에 유효한 수요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수요가 있는가요? 그게 아니고 디맨드가 뭐를 균형 국민 소득 결정에 이펙티브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효 수요를 뭐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 거라고요. 통화주의와 세고전학파의 총공곡선. 그 통화주의, 세고전학파 단기에는 총공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밑줄. 통화주의는 적응적 기대 써놓고요. 적응적 기대는 미래 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과거 물가의 가중평균치들의 합이다. 이렇게 뭐죠. 가중평균치들의 합. 그 가중평균은, 가중치는 어디가 제일 커요? 바로 전기가 가장 크지. 그래서 예측하고자 하는 물가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가중치가 더 작아지죠. 노동자 5인 모형 제시했고, 그 다음에 세고전학파는 함적 기대를 갖고 비대칭 정보 모형 또는 불완전 정보 모형. 보통은 불완전 정보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비대칭 정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 모형은 보통 이제 루카스 아일랜드 모델 그러면서 루카스의 섬, 누구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업에.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불완전 정보를 말하지만 그러면 뭐 근로자는 뭐 정보 집합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업도 근로자도 다 정보가 불완전해.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불완전 정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비대칭 정보라고 써져 있는 책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불완전 정보, 비대칭 정보. 또 심지어는 여러분 정우찬저를 보면 이 화폐 완상이라는 개념은 화폐 완상의 개념은 케인즈의 생각이죠, 보통은. 그런데 저기 MBC에 가보면, 정우찬저 MBC에 가보면, 화폐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환상으로 설명하면 물가가 상승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측치 못한 물가 충격이 왔어. 통화량이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충격이 왔어.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을 기업이 생각해서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보내면 이게 아까 보는 뭐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 상승, 실물 충격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누가 물가 인지 오류에 있나요? 기업이 물가 인지 오류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물가 상승을 노동자가 화폐 환상으로 봐버리면요.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 상승하고 있는데 명목임금 상승밖에 몰라. 그럼 실질임금 상승했다고 착각을 할 것이고 노동 공급 곡선을 늘려버려. 노동 수요를 늘리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급을 늘려버리면 실질임금이 떨어져 버리고요. 수요를 늘리면 실질임금은 올라가. 이게 실질임금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러면 총수요에 긍정적인 충격이 와가지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노동자가 공급을 늘려버리면 실질임금이 떨어져 버려요. 산출량은 느는 충격, 경기 호황 국면에 실질임금이 떨어져 버리니까 실질임금의 경기 역행성을 이 모형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증 데이터와 안 맞아. 그렇게 이제 정운찬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우리가 모든 경기 변동 모형이 실증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질적인 화폐 환상이라는 개념을 루카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실질임금의 경기 순행성을 얘기하지 못하고 경기 역행성을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루카스 공곡선의 도출 과정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기업의 물가 인지 오류에 초점을 맞춰서 루카스 공곡선을 도출하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도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쪽 가면 그걸 조금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거기 1번 설문을 보면 그렇고 2번 설문은 확대 재정정책 밑줄 긋고 효과 비교해봐라. 그런데 수직의 경우, 우상향의 경우, 확대 금융정책의 효과, 수직의 우상향의 경우, 수직의 경우, 우상향의 경우만 비교 서로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를 뭐하러 내. 아주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일단 그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거기 기본 모형에 체크를 하세요. ISLM 이렇게 있는데요. 총 수요의 기본 모형,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 이렇게 갔습니다. 수직인 경우. 그 LAS 수직에다가 덧칠을 한번 해두면 첫 번째 그래프에 LAS 수직에다 덧칠을 해놔. 그럼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 P0에서 P1으로 화살표요. P0에서 P1으로 화살표 수직에 실질 통화량은 LM0, 죄송합니다. LM0에 괄호 열고 P분의 M 써놓고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LM이 좌측 가고, 그래서 최초의 통화량 증가에 따른 IS 우측, AD 우측을 다 상쇄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완전 구축이 나타나고 있죠.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나가서 우상향하는 경우 SAS가 우상향한다. 이게 덧칠을 해놔야나. 우상향한다. 그러면 총 수요가 똑같이 통합팽창에 따라서 늘면 IS 우측 가고 IS 우측에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 1번. 양가로 1번. IS0에서 IS1으로 1번. AD0에서 AD1으로 2번. 물가 상승에 3번. 실질 통화량 감소 LM0에서 LM1으로 4번. 그런데 이동할 때 이동폭이 어때야 돼요? 적어야 되죠. 왜? 물가 상승 이후에 우리가 D점을 봤더니 어떤 상태가 돼? 산출량이 최초 산출량보다 높기 때문에 LM의 좌측 이동폭은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케인지 생각이고 거기 보니까 평가의 총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 밑줄. 산출량 변화 없다. 그러나 총공급이 우상향한 경우 산출량에 영향을 준다. 그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그 크기가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는다. 밑줄 기울기. 두 번째, 총수요 곡선이 얼마나 이동하냐. 이동폭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 이동폭은 IS의 이동폭에 영향을 받을겠죠. IS 이동폭은 뭐에 영향을 받아? 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승수의 크기에. 여러분 어제 그 수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승수 몇 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 이동에 영향을 준다.
AD의 이동은. 그리고 총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방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또 정체교과의 지속성은 총공급 곡선의 기반이 되는 거기 착각. 요 착각의 크기요, 여기요, 착각. 요 착각의 크기. 두 번째, 뭐요? 요 계모의 크기. 이 계모의 크기는 정부 정책의 재량성, 준칙성, 요 계모의 크기. 요거의 크기. 이런 것들. 또 세케인지는 아니야, 그런 것보다 뭐 예상하고 예상 못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 뭐에 관심이에요? 가격 경직성. 시장에 두 부류의 기업이 있는데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얘가 많으면 AS가 완만하고 얘가 별로 없어. 그러면 AS가 가파르다. 가격 경직성 정도. 기대 형성 방식이요. 기대 형성 방식. 적응적 기대면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있으니까 AS가 비교적 장기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응적 기대 장기에 AS는 어떻게 생겼어? 장기의 AS는 항상 다 수직입니다. 결론은 장기 AS는 항상 다 수직이야. 그런데 얘가 AS가 단기에 우상향할 때 요 AD가 우측 이동하면 최종 규정이 여기로 가야지 지금 수직인데요. 요게 움직이는 게 서서히 몇 번에 걸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스티키하게 조정된다. 그러면 비교적 장기에도 최종 균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오차가 있으니까 체계적 오차가 비교적 장기에도 산출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응적 기대의 경우는 AS가 비교적 장기에도 우상향하게 된다. 정체 효과가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물론 장기에는 최종 균형에서는 산출량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고 함적 기대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함적 단기 우상향 장기 수직 이렇게 그래서 기대 형성 방식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뒤에 뭐 이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분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굳이 볼 필요가 없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그 33번 문제를 좀 보시면, 거시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고전학파의 케인작파 두 학파가 있고, 시각이, 기존의 ISLM 분석들은 밑줄, 기존의 ISLM. 그 기존의 ISLM이 왜 기존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 최근의 세고전학파와 세케인작파,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ISLM이죠. 기존의 ISLM은 기대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대가 아예 없어. 적응적 기대도 아니에요. 기대가 아예 없어. 물가 고정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최근에 세고전학파, 세케인작파 이런 비판을 극복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미시적 기초로 둔 일반 균형 밑줄. 미시기초,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는 일반 균형. 이걸 보통 이제 RAD, RAS 그러는데, 여기 ADAS라고 줬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변수 값들을 볼 때, PY 평면에 둘 거냐, RY 평면에 둘 거냐, 이게 처음에 출제가 됐을 때 말이 많았는데, ADAS라고 줬으니까 PY 평면에 놓고, 미시기초만 도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모형 설정에 있어서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기본 가정의 차이. 거기 고전학파, 케인즈 밑에 예시답안을 좀 확인하시면 첫 번째, 빠른 속도로 키워드에만 밑줄을 고전학파의 가정 균형 국민소득은 Y = Y N이다. 완전 고용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두 번째, 가격변수 신축성 밑줄. 저기 뒤에 케인작파의 균형 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맞아떨어져야 결정되는데 거기 고전학파의 Y = Y N은 뭐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죠. 케인작파의 단기 물가 경직성 밑줄.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두 번째, 고전학파는 그 세 번째 줄에 실질 임금의 신축적 조정 밑줄.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실질 임금이 신축적 조정에서 노동시장 균형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다 미술. 노동시장은 항상 완전 고용이다. 자, 밑에 오른쪽에 고전학파 케인즈를 좀 보시면 케인즈는 균형국민소득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총수요 총공급이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결정되고 특히 수요가 부족하면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중요하다. 유효 수요 이론 Effective Demand Theory다. 자, 왼쪽에 다시 고전학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 법칙이고 두 번째, 물가 결정의 MV equal PY.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생각인데, MV equal PY는 나중에 뒤에서 화폐 수량설을 여러분 또 문제가 몇 번 나오니까 하게 될 텐데, 그 화폐 수량설 옆에, 그렇게 좀 두세요. 이 고전학파의 물가 결정 이론 MV equal PY인데요. MV equal PY. 요 화폐 유통 속도가 단계 일정하다. 왜? 화폐 유통 속도는 통화가 한 번 신규로 화폐 발행이 되면 주어진 기간 내에 경제를 몇 번 도냐 이 말이죠. 유통 속도, 지불 습관, 거래 제도 이런 것들이 단기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값으로 본다. 두 번째, 뭐는요, 산출량은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이다. 요렇게. 따라서 Y는 YF 수준에서 혹은 YN 수준에서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에서 결정돼 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게 물가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어디서 온 것이다? 통화에서 온다. 그래서 인플레는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게 첫 번째고 화폐 수량설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뭘로 정리하면 M으로 정리하면 V분의 1 요 P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화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이라면 이걸 화폐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디맨드가 여기에 화폐 수요 이론을 보면 화폐 수요는 명목 국민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화폐를 보유한다. 따라서 화폐 보유의 무슨 탄력도? 이자율 탄력도가 제로다. 화폐 보유의 이자율 탄력도, 화폐수 이자율 탄력도가 제로다. 이게 나중에 LM 곡선을 수직의 형태로 가져갈 것이고 요거를 가지고 밀턴 프리드만이 물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언제 어디서나 always and everywhere monetary phenomenon 그래서 이 화폐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또 하나는 이거를 뭘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총수요 곡선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총수요 뭘로 정리하면 Y로 정리하면요 Y로 정리하면 P분의 MV가 되고 통화량은 단기의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 왜 YF를 Y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요게 총 수요 곡선을 해석한다는 것은 뭐야? 공급이 YF 수준에 있으면 뭐 당연히 수요가 따라주니까 세이의 법칙. 이게 디맨드고요. 총 수요고. 총 수요는 물가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직각상곡선의 역의 관계에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는 줄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수요는 늘고 이렇게 직각상곡선에 그래서 AD 곡선이 직각상곡선의 형태의 AD 곡선을 도출도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고요. AD 곡선의 이동은 어디서 나타나? 이동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통화량이 주어진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AD는 우측 가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AD가 좌측 가는 그래서 AD 곡선의 변수값은 통하다 이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물가 이론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자율
요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냐? 물가 결정. 두 번째, 이자율 결정, 이자율. 이자율은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이론. 이게 이제 대부자금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자금 시장이 소비 이론에서도 중요하지만 어제 봤던 것처럼 나중에 뒤에 이제 개방경제로 가면 이게 경상수지 결정 모형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율 결정은 대부자금의 거래량을 Q라고 했을 때 대부자금의 수요는요, 투자가 대부자금의 공급은 민간 저축이 뭐와 함께 정부 저축과 함께 T-G 요 정부에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정부 치료가 남은 것 이게 정부 저축이고 어디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수요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재정적자 형태로 어제 봤습니다. 이렇게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균형 이자율 결정된다. 이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 상태에서 균형 이자가 결정된다 이것이고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면 생산물 시장이 균형입니다.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야. 그래서 이 대부자금 시장은 생산물 시장의 동전의 뒷면이고 실물적 이자율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자 케인즈에 이어서 물가 결정 이론. 케인즈는 경제 인플레이션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 밑줄 그으세요. 총수요.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갭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넘어왔는데 21페이지 잠깐 넘겨보면 21페이지 이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그 21페이지 잠깐 넘겨보면 2015년도 국립외교원의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잠깐 확인해. 소비 함수가 C equal 0.8Y 플러스 10이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이 21만으로 주어져 있어. 투자가 증가한 결과 현재 국민 소득은 25만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 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 소득을 넘어서고 있네. 그러면 첫 번째 생산물 시장 균형 조건은 Y equal C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정부 지출이 없으니까. 현재 국민 소득 수준을 적용할 때 투자액을 구해라. 그냥 구하면 되고 변수가 투자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이 투자액을 적용해서 완전 고용 소득 수준에서 총 수요를 구해봐라. 총 수요는 완전 고용 수준이 21만인데 실제 지금 현재 산출량이 25만이라면 총 수요가 완전 고용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 넘어서는 부분은 다 어디로 가겠어? 인플레로 가겠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은 완전 고용 수준에서 뒤에 그래프 보세요. 뒤에 바로 그 21만이 거기 완전 고용 수준이야. 지금 그래프가 조금 애매하게 여기 원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네. 45도 반직선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송해요. 21만원 완전 고용 수준이야. 거기서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갖겠죠? 거기 고쳐놔요. 총 공급 곡선이 45도로 쭉 빠져나오다가 21만에서 수직이야. 그러면 그 수준에서 완전 고용 수준의 45도니까 그 수직축도 21만이겠죠. 완전 고용 수준의 총 공급은. 그런데 총 수요 우리가 위에서 도출해보면 총 수요는 C 플러스 I니까 그냥 도출해보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21만 8천이 나와. 그 차이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갭이지. 전혀 정말로 이걸 배점이 얼마예요? 20점이나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20점이나 줬어. 근데 이제 다른 문제를 네 문제 가운데 이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비교적 한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 노동시장을 여러분 이제 미시 가서 그거 할 텐데요. 미시 가서
여가소비 소득 평면에 가보면 비근로 소득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비근로 소득. 그걸 적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를 이 외교원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놓치고 좀 그래가지고 작년 점수가 그렇게 그닥 좋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런 단순한 문제도 주고 다시 제자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물가는 뭐 때문에 초과 수요, 총 수요 이게 공급을 넘어서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갭. 이자율 결정이론은 케인즈 이자율 결정이론 그 제일 뒤에 유동성 선호설 밑줄 그어놓고 유동성 선호설은 여러분 이게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방경제로 가면 여기다가 이자율 평가를 붙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모형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개방경제의 ISLMPP 먼델 플레밍만큼 많이 씁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12장 가면 개방경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게 되고요. 예, 총수요 총공급. 확대 재정 정책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한 번밖에 안 쉬었는데 하여튼 10시 10분에 끝내겠습니다. 내일 2번 쉴게요. 그럴 수도 있죠. 분위기 표정 보면 괜찮네 보니까. 오늘은 비교적 괜찮아. 그 ISLM에서 확대 재정 정책은 뭐 이건 어제 뭐 정말로 많이 했잖아요. 케인즈의 확대 재정 정책, IS의 우측 가고 승수 효과가 나타나고 구축되면서 소득이 지금 자 보세요. 여기 0점 찾아봐, 1점 찾아봐. 그 이동폭의 크기를 한번 표시를 해봐요. 이동폭 얼마나 증가해?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고 하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1-C분의 분자가 1. 이동폭. 승수는 얼마의 크기예요? Y0에서 Y2까지입니다. 그래서 승수만큼 IS가 이동한다 이러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를 이제 보면 사소한 실수부터 정말로 적극적인 실수까지 나 이런 건 이렇게 몰라요 이러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Y0에서 Y2까지 화살표하게 되면 이게 승수죠. 정부실 승수 써봐요. 구축 부분만 쓰면 되잖아요. 1-C 분모에다가 B 곱하기 H분의 K 이것만 쓰면 되잖아. 분자는 1이죠. 델타 G. 정부실 1만큼 늘었어. 그러면 그 승수가 크기고. 자, 케인즈 모형에서는 소개를 봅시다. ISLM 분석에 의하면 확장 경쟁력을 소득 증가시키죠. 밑줄 그어 소득 증가. 이게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승수 효과 때문에. 두 번째, 오쿠네 법칙에 따라서 고용도 증가한다. 오쿠네 법칙은 산출량과 뭐의 역의 관계인가요? 실업과 역의 관계죠. 실증 법칙이다. 따라서 산출량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하죠. 고용은 증가할 거 아니야. 이자율은 어때요? 거기 상승했네요.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자율 상승. 물가는 외생 변수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지만 상승할 가능성. 이거는 총수요를 워낙 강조하니까요. 총수요를 워낙 강조하니까 총수요가 크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ISLM 다 봤고요. ADS인데 거기 총수요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놓으세요. 총수요가 물가하고 통화량, 정부지출, 텍스 이런 거 영향을 받는다. 그 세미콜론 이후의 부분에서는 그 뒤에 변수 값들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가와 총수요는 역의상충 관계를 갖는다. 확대 재정정책 이렇게 봤어요. 지금 확대 재정정책은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 칠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굉장히 좋아가지고, 딴 데 안 가겠다, 여기서만 하겠다, 이랬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이게 이렇게, 한 6, 7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예. 완전히 진짜 새 거에서 헝거가 됐네. 헝거가. 네. 야, 보세요. 지금 방금 첫 번째는 ISLM 그리고 단기 모형 기존의 ISLM을 받고 지금 볼 것은 뭐예요? ADAS인데 요 ADAS 어떤 ADAS예요? 미시기초가 있는 ADS네. 미시기초가 있는 ADS네. 방금 뭘 받고 ISLM 요 두 번째 미시기초가 있는 ADS 모형을 방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모형에 앞에 기존의 ISLM과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경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 경로는 프레젠트 밸류예요. 그래서 그 모형에다가 프레젠트 밸류 좀 씁시다. PV. 프레젠트 밸류는 어제도 좀 썼지만 일기 소득에서 일기 뭘 빼고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Y1-T1 플러스 2기 가처분 소득은 뭐예요? Y2-T2인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분의 Y2-T2 이게 프레젠트 밸류예요. 이 프레젠트 밸류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비함수에 넣어주면 좋겠죠.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어디에 영향을 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동 공급에도. 그래서 레이버 서플라이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실질 임금에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요 실질 이자료 노동의 기간간 대체도 우리가 보통 영향을 받는데 우리 거기까지 지금 분석을 안 하고 뭐만 볼 거냐면 평생부. 재정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가 지금 평생부야. 물론 이거 변화가 결국은 어때요? 재정정책이 이자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면 이자료 어떻게 돼? 재원조달 방식의 기본적인 재원조달 방식이 공채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공채 발행을 늘리면 공채 가격이 시장에서 떨어지고 역관계에 있는 이자율은 어때?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자는 기본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노동의 기간간 대체 효과가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추가적인 분석을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조금 들어가면 미시기초는 끝이 없어. 어느 순간에 딱 멈춰야 돼요. 우리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려놓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PY 평면이야. AD가 이렇게 생겼고요. AS는 이렇게 생겼어. ADS가 맞아떨어진 상태 처음에 한번 세팅을 하나 해두고요. 물가는 P0고 산출량은 Y0야. 이렇게 생겼어요. 재정정책을 씁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총수요 측면의 충격은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과 일단 똑같아. 어땠어요? IS가 우측 가면서 AD가 우측 갔잖아요. 똑같아. 이 확장 정책을 쓰게 되면 승수 효과의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이자율 상승하면서 구축도 일부 나타나고 요게 IS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AD를 우측 이동시키고 물가 상승해서 일부 구축된다 하더라도 케인즈의 생각은 어때요? 총수요는 증가하죠. 응? 증가해. 이렇게.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총수요 측면의 효과 말고
총 공급 측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총 공급 측면에도. 정부 지출을 똑같이 늘리면요, 이렇게 늘었어. 중요한 것은 프레젠트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젠트 밸류는 지금 현재 소득에서 현재 조세를 뺀 가처분 소득하고 평생 부니까 미래 소득에서 미래 조세를 뺀 미래 가처분 소득, 1기 가처분 소득과 2기 가처분 소득의 합이 총부의 현재 가치고, 이 총부의 현재 가치는 만약에 정부 지출을 1기의 정부 지출 지원이라 그러고 2기 정부 지출 G2라고 했을 때 요거를 현재 가치화해서 총 정부 지출 현재 가치의 요거 합과 조세를 1기에 걷든 2기에 걷든 무조건 정부 지출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한다면 1+R 요 균형 재정을 가정하게 되면 정부 지출의 증가는 요 보세요. 정부 지출의 증가는 내가 지금 조세를 거둘 수도 있고요. 지금 안 거두면 뭘로? 공채 발행을 통해서 나중에 거둬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게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반드시 얘를 지금 늘려서 세금 걷어서 지출 재원을 마련하거나, 만약에 얘를 지금 안 거두면 요 미래의 공채 발행을 통해서 얘를 걷어서 지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정책이든 영구적인 정책이든. 그렇다면 평생부가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평생부가 감소한다. 평생부 감소하면 소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다기가 소비 모형에서 소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자율의 영향을 받고 평생부의 영향을 받는다. 평생부의 영향을 받아. 따라서 소비를 우리가 보통은 R 프렌드 밸류 이렇게 말하는데, 다기가 모형에서 요게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소비가 감소해. 그래서 AD가 일정 부분 좌측갑니다. 일정 부분 AD가 좌측가. 이 좌측 이동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 그냥. 여기 지금 소비. AD가 좌측 일부 가고. 두 번째는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 공급,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에도 평생부가 영향을 준다고, 프레젠트 밸류가. 노동 공급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값들이 있겠죠. 이자율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프레젠트 밸류가 만약에 평생부가 떨어지면 노동 공급을 늘린다 줄인다?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놀아버려? 아니죠. 노동 공급을 늘린다 이것입니다. 평생 부가 떨어지면 노동 공급을 늘려. 요게 평생 부의 감소에 따라서 노동 공급을 늘려. 따라서 총 공급 곡선은 AS는 우측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얘가 AD가 소비가 감소하면서 AD가 좌측 가는 힘이고, 얘는 AS가 우측 가는 힘이야. 그렇다면 일부 AD가 좌측 가는 힘도 있지만 AS가 우측 가고, 요 이동폭이 물론 이제 이게 순전히 이동폭입니다. 요 AD 이동폭이 이만큼인데 AS 이동폭이 이것보다 크다고 하면 요로 가버릴 것이고, 더 작다고 하면 1로 갈 거고, 만약에 AS의 이동폭이 더 작다고 한다면 제로가 1으로 가세요. 작다고 하면 사실은 노동의 기간 간 대체의 평생 부에 변한다는 노동의 변화는 이걸 이제 음의 소득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음의 소득 효과는 우리 고려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크지는 않아. 이게 만약에 재정정책을 영구적으로 1기도 늘리고 2기도 늘려버리면요. 이게 T1도 영향을 주고 T2도 영향을 주고 뭐 이렇다면
요 평생부가 훨씬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좀 크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때는 이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이게 영구적인 정책이야. 지원도 변하고 지수도 변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들어주세요. 나중에 뒤에 할 거니까. 영구적으로 변하게 되면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해서 정부 수출 증가폭을 상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커지고 요거는 좌측 가는 힘이 강하게 되면 보통은 AS가 더 크게 이동한다라고 평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일시적인 정책과 일시적인 재정, 영구적인 재정 정책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동폭을 AD의 이동폭이 더 크고 AS 이동폭이 작다고 한다면 이런 점에서 이렇게 가겠고, 산출량은 이렇게, 물가는 이렇게 P1으로, 산출량은 Y 이렇게 1으로 이렇게. 그래서 미시기초가 있는 것과 미시기초가 없는 것은 차이점은, 미시기초가 있는 것은 요 AS의 추가적인 분석이 있다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점에서 처음에 최초의 균형점인데 미시기초가 없는 것은 여기로 갔고 B점이요. 미시기초가 있는 것은 일로 갔네. 그래서 각각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여기 보시니까 뭐에 미치는 영향? 요 산출량.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면 뭐 되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긴 한데, 그 소득세 그 누진율 상승인데요. 3번 소득세 누진율 상승, 그 앞에 문제를 좀 봅시다. 다시. 최근 한국 경제에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 누진율을 상승시키려 했다면 어떤 경제 효과가 있냐? 케인즈 학파 몇 줄 긋고 공급 중시 경제 학파 간의 견해 차이를 설명해봐라. 일단 케인즈는 여러분 어제 계속 봤잖아요. 감세 정책을. 증세잖아요.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 감세는 뭐예요? 조세를 깎아주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IS 우측, AD 우측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세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증세는 어때요? 당연히 가처분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총수요 감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IS 좌측, AD 좌측 이렇게 가겠지. 그 분석이 뭐 전혀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되고. 두 번째는 공급 중시 경제학파예요. 이 공급 중시 경제학파는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 공급 중시 경제학파는 일단 언제 나왔어요? 첫 번째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차, 2차 오일 샥. 몇 년도 있어? 73년, 78년에 1차, 2차 오일 샥이 있었는데 이 유가 파동 이후에 전 세계는 어떤 상황이에요? 물가도 치솟고 경기도 불황 상태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AS가 좌측 갈 거 아니에요? 요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는 것은 요 PY 평면에 유가 파동이라는 것은 AS의 좌측 이동 충격이다 이것입니다. 왜? 부정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AS 제로가 AS 1으로 가는 좌측 이동 충격이야.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은 이걸 보통 그래서 총 공급에 불리한 가격 충격이다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에 불리한 어드버스 샥 이렇게 말하고 프라이스 앞에 붙이면 프라이스 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경기가 둔화 침체가 돼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스태그네이션이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스태그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 이 상태에서는 총 공급을 변화시키지 않고 총 수요를 늘려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물가는 더 치솟아 버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 수요를 줄이게 되면 경기가 더 둔화 침체돼 버리는, 이 물가와 산출량, 물가와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fine tuning, 미세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fine tuning, 미세 조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나온 게 1970년대 후반,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나오는 학자들이 이제 아더 레퍼, 마틴 펠드슈타인. 얘네들이 대표적인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측 경제학자인데, 이 공급 측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크게 보면 감세입니다. 감세가 뭐 거의 모든 걸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해. 세금을 깎아주면 이 감세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고요. 기업에게 뭘 깎아줄 수 있어? 법인세를 깎아줄 수 있어. 그러면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깎아주면 근로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거에 정부가 많이 가져가더니 이제 조금만 가져간대.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따라서 이 근로자의 경우는 노동 공급을 늘립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어때요? 기업은 법인세 깎아주면 이게 이제 신고전파 조르겐슨 모형에 보면 투자의 한계 비용을 떨어뜨리면서요,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늘리게 돼요. 이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인데, 중요한 건 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 투자한 단위를 늘리면 미래 뭐가 늘린다고요? 자본재가 늘린다고. 자본재가. 그러면 이와 결합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커지고, 이 생산성이 진작이 되면 경제 전체의 공급 능력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총수요를 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투자가 미래 자본재를 확충시키고 이게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을 키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능력이 커져. 이 노동 공급 자체가 공급을 늘리게 되고, 총 공급을, 이 투자도 미래 자본재 생산을 통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급이, 여기 말 그대로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니까 수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공급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공급을 늘리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쪽으로 갔던 애를 다시 일로 보내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수요가 이렇게 일정한다고 할 때 여기로 갔던 애를 다시 여기로 보내. 그러면 물가도 잡으면서요, 뭐도 요 경기 침체, 이 실업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거죠. 물가 문제와 어떤 문제를, 고용 문제, 실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거죠.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의 주장이에요. 이 아들 레퍼가 레퍼 커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레퍼 커브라는 것을, 세율이 있고, 세율, 그리고 조세 수입이라는 게 있어. 텍스 레버뉴, 조세 수입, 세수. 이 세수는 세율이 제로면 아무것도 안 걷으니까 제로고, 세율을 100% 걷어버려. 1이야. 그러면 너 열심히 일해라. 내가 다 세금 걷어갈 거니까. 아무도 일 안 하겠죠. 그래서 조세 수입이 제로고, 이런 형태의 조세 레퍼 커브가 있는데, 최적의 T스타라는 세율이 있고요. 최적이라는 건 뭐야?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레버뉴 대 맥스, 조세 수입을 최대로 하는 세율이라는 게 있고, 얘가 딱 봤더니, 미국 경제를 봤더니, 요 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세금 걷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세금을 걷고 있더라. 거기는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하는 구간인데, 이러면서 이걸 금지 구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금지 구간. prohibited zone, 이러면서 금지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세금을 거두면 세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세율 낮춰주면 이렇게 조세 수입이 훨씬 커지니까 조세 감면 정책 써라. 그래서 이 래퍼의 주장에 따라서, 공급 측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80년대에 이제 집권을 하고 이 공급 측 경제학을 받아들여서 정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80년대 전반은 재정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늡니다. 물론 그 재정 적자가, 명목 재정 적자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명목 재정 적자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가지고 적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조세를 깎아줬더니 세수가 떨어져가지고 재정 적자 폭이 크게 늘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출도 엄청나게 늘어서 이 재정 적자 폭이 크게 는 것입니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는 이제 미소 군비 경쟁이 가열되면서 스타워즈다, 옛날 얘기네, 들어보세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우주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요게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늘고요. 레퍼 커브, 요 조세 깎아줘라 이랬더니 세수 깎아줘서 조세 깎아줬더니 적자가 크게 늘고, 또 80년대 전반에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모들이 엄청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늘게 되는데요. 그 부모들이 다 은퇴 시점에 오는 그 시기라 사회복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이게 재정 적자 폭이 크게 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급 측 경제학은 뭔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실증이 없다는 거예요. 실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최근 문제에서 이렇게 공급 측 경제학을 묻고 있잖아요. 묻고 있으니까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 총수요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케인즈 얘기를 계속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공급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어서 내일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내일은 확실하게 쉬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